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한 가운데 오늘도 어제보다 4만 명 가까이 줄어서 28만 명대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으로 인원은 10명, 그리고 시간은 자정까지로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모든 접종 완료자들은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신규 확진자 수 28만 명대 기록했습니다. 약 2주 전인 지난 17일에 60만 명대를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이번 주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르락 내리락 일별 변동이 심해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2주 전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완만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주 전에 일평균 확진자 수가 40만 명이던 것이 지난주에 35만 명 가까이를 기록했고 이번 주는 일평균으로 따지면 30만 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누적 확진자가 어제까지 1,300만 명을 넘겼거든요. 그러면 국민 4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꼴인데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데 하나는 백신 접종,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에 걸린 다음에 완치가 되면서 자연 면역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높은 접종률과 더하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면서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유행의 규모도 작아지고 유행이 발생한다고 해도 기존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염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숫자도 아마 더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위중증 환자가 거의 1,3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360명인데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지금 조금씩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늘어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확진자가 위중증으로 가는데 2, 3주 기간의 시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 확진된 시점에서 사망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은 한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치명률을 따져보면 전주 확진자 수의 치명률 0.1%쯤을 곱하면 대개 그 주의 사망자 숫자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 중증 환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양상은 좀 이유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크게 보면 코로나용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면서 호흡기 증상, 그러니까 폐렴이 주인 분들을 위중증으로 따지는데 거기에 실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다른 기저질환이 심각한데 코로나가 동반돼 있는 일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 중환자 외에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중환자인데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에 이송되지 못했던 환자들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면서 위중증 환자의 비중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가 지금 정점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사망자 수는 정점에 있는 거고요. 이전의 위중증 환자 수에서 요양병원, 요양원에 있던 환자들이 방치되어 있던 것들이 종합병원에 입원하면서 입원한 위중증 환자의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망자의 3명 중 1명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송 정책 이런 것들이 생긴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실 위중증 병상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환자들을 종합병원으로 옮겨주지 않았고 병원들도 받기를 꺼려하면서 물론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이제 분들이긴 하지만 요양병원, 요양원의 노인분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중증 환자 또는 경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서 입원 치료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2주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다음번엔 거리두기를 과감히 개편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2주 전 정점을 지나고 하향세로 갔기 때문에 뭐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을 좀 예측 가능하게 장기 계획을 내놓고 했으면 좋겠다. 2주 이렇게 해야 될 만큼 지금 불투명성이 높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단기적으로 매번 결정을 하는 게 좀 아쉽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유행이 다시 생기면 긴급한 상황에서 유행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짧은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텐데 너무 그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우리가 감염병을 예측하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네, 이 2주간 안정적 관리란 이 조건이요. 네. 확진자 규모나 위중증 사망자 숫자가 어느 정도 선에 들어와야지만 안정적 관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현재 추세는 그 매주 확진자 수가 한 15% 내외 정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갑자기 유행 곡선이 올라가서 확진자가 이전 주보다 더 많아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뭐 안정적 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정부가 좀 구체적인 기준들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위중증 사망자 증가 우려가 여전해서 네.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현재 이제 치명률은 이제 0.1%대로 관리되고 있어서 사망자 수가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사망자 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주 전에 정점을 찍고 지금은 하강세에 있기 때문에 대개 1주간의 격차를 두고 사망자 수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네. 외신에 따르면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엔데믹을 이행하는 그런 첫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엔데믹, 풍토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겨울에만 유행하는 독감으로 코로나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수 있는 이유는 감염에 걸린 사람들이 많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지는 못하지만 집단 면역에 가까운 수준의 면역력을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1년 연중 유행하고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겨울에만 유행하는 지금보다는 규모가 작은 유행으로 전환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예방 접종률도 높고 이번 오미크론 유행 시기에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면역력을 가진 인구의 비중이 외국에 비해서 높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은 중간중간에 유행이 생기더라도 우리나라는 중간중간에 유행이 덜 생기거나 규모가 작은 유행이 생기고 겨울에만 유행하는 패턴으로 빨리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외신 보도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소규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서 뭐 우리가 이게 뭐 오미크론의 유행이 완전히 해소되거나 완전히 겨울에만 유행하는 그 감염병으로 100% 전환될 거라고 확신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부터 달라지는 점. 모든 접종 완료자들은 국내 입국 시에 자가격리가 면제된다는 게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외국에서 외국 여행을 마치고 온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이유는 외국에서 감염돼 온 다음에 국내에서 감염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은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고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는 전파력이 대단히 낮은 편이고 굉장히 대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해외여행자를 격리하는 효과가 우리 국내의 감염의 규모를 줄이는 데는 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미미한 영향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한 것이고 뭐 외국도 이미 오래전에 그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자가격리를 면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2차 접종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은 접종 완료자가 아닌 거죠? 180일, 6개월이 180일, 예, 예.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종자로 볼 수가 없고 그때는 이제 3차 접종, 추가 접종을 맞아야 접종 완료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2차를 맞고 감염이 되신 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감염 역시도 완치가 되면 백신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면역 효과가 있기 때문에 2차 접종을 하고 감염이 되면 3차 접종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스텔스 오미크론과 기존 오미크론이 동시에 유행하는 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의 한 연구에서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어린이 사망률이 높다 이런 네. 연구 결과가 나와서 우려가 되는데요. 이 연구 결과가 아직 우리가 이제 흔히 논문으로 게재가 되려고 하면 다른 동료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야 되는데 검토를 거치지 않은 논문이기도 하고요. 연구 대상자의 숫자가 작아서 이제 오미크론 감염자 한 1,000명 조금 넘는 숫자, 사망자도 한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규모가 좀 너무 작은 연구라 아직 이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좀 우려를 하거나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5세부터 11세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네. 이 백신 접종 예약률이 1.5%, 사전 네. 예약률이 1.5%로 저조합니다. 네. 많은 부모님들이 백신 부작용 우려, 그리고 이미 유행이 지나갔는데 지금 맞춰서 뭐하냐 네. 이런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 유행은 아마 뭐 10만 명 이하 수준까지 떨어지는 데는 한 3개월 이상, 안정기까지 가는 데는 아마 4개월 가량이 걸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아 접종의 접종 간격이 8주, 백신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추가적으로 2주가 필요한 점을 생각하면 한 면역력을 얻는데 한 세 달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거라 이번 오미크론 유행이 이제 다 대부분 안정기 잦아든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백신 접종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라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해서 백신 접종을 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위험군이거나 집안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서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감염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저는 우선적으로 좀 접종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소아과 질환으로 토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소아 아이들이 앞으로 독감 주사처럼 매년 코로나19 백신도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오미크론은 뭐 다른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종식되지는 않을 거고 풍토병화돼서 주로 겨울에 유행하는 그런 독감으로 이제 바뀔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그 코로나 독감에 더 잘 걸리게 되면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독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꼭 아이들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른들도 같이 걸리는 것이고 풍토병화 된다고 하는 게 워낙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라 꼭 아이들이 한정된 감염병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코로나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외래 진료센터 지정을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30일 기준으로 380곳 정도가 신청을 했네요. 네. 동선 분리 이렇게 우려되는 곳들이 있었잖아요. 잘 네.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마 이제 신청한 기관들은 일정한 그 정부 기준에 따라서 동선 분리나 등의 이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을 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전파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동선 분리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미 한 10,000개 정도의 의료기관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있고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기관에서는 일반 환자와 오미크론 의심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는 감염의 위험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동네 병원에서 일반 환자와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같이 진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의료기관에서 대규모의 뭐 전파 사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봤을 때 크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후유증에 대한 대규모 추적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로 교수님께서도 이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들
분들을 많이 만나셨습니까? 제가 직접 진료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만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문헌들을 보면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대개 한 10에서 15%쯤이 된다고 하고요. 대부분은 경미한 증상이고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증상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오래 지속되는 증상을 경험하고 있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고 여전히 감염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그리고 그 후유증을 좀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클리닉 같은 곳들이 개설돼서 후유증을 경험하시는 국민들이 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곳을 좀 정부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